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오늘 아침에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했는데 이거 녹화하고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 한성교 전 대표가 물러나고 당 지도부도 총사퇴하면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백지 상태로 돌아갔던 미래한국당 원유철 지대부가 다시 꾸려지면서 후보 선정하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한성교의 공천 쿠데타를 황교안 대표가 진압했다는 말이 나왔고요. 황교안 대표를 황교안 측 그 사람 이렇게 불렀던 공병호 미래한국당 대표도 사퇴했고, 한성교 대표도 본인이 경솔했다, 황 대표를 여전히 존경한다고 무릎 꿇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이게 미래통합당에 좋은 걸까요? 친황 독단, 비황 고력, 중도층 이반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궁금한 이슈들 껍질 하나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런 방송이었어요? 예. 네, 뭐 까보고 뭐 이렇게 아니, 앞에만 좀 알지도 못하는데. 예. 앞에만 좀 이렇게 나오고요. 예. 예. 대표님, 위원장님 말씀하실 시간은 뭐 충분히 드립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질문은 좀 약간 가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단 한성교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박형준 전 위원장을 공천 안 준 게 이번 논란의 원인이다. 박형준이 그러니까 나에게 반격을 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박형준 말고 자기가 해줬으면 했던 사람들이 있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랬고 요청이 계속 있었다. 이건 뭐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막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거 한성교 대표나 공명호 위원장이 예. 본인들이 경솔했다. 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전체 범중도보수 통합 세력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예. 해서 정리를 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입장이고 사실이었는지 사실이 아니었는지. 그 사실 여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 저가 없는 상태에서 거론된 이야기들을 그렇군요. 제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위원장님께서도 비례대표를 공천 신청했다가 철회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예. 제가 통합 과정을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통합혁신위원장을 맡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선거법이 잘못돼서 정당을 비례정당을 어쩔 수 없이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또 궁극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니까 예.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좀 통합의 그동안 과정에서 좀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거기를 가서 일을 하면은 선대위를 맡는다든지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게 비례대표 득표를 좀 많이 할 수 있겠다. 예. 이런 구상들이 한편에서는 있었고요.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하고 같이 통합했던 사람들이 이게 통합 실컷 했는데 총선 끝나고 혁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그걸 입안한 사람이 원내에 없으면 다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통합해서 들어온 분들도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예. 도로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혁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원내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압박과 권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원래는 이제 총선 출마를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뭐 방송까지 다 이제 뭐 맡아놓고 이런 예.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요청과 그것에 좀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원내에 들어가서 좀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하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런 어떤 제의와 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제 개인적인 뭐 욕심이라면 욕심이죠.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막판까지 할까 말까 하다가 막판에 이제 그럼 일단 넣어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넣어놨다가
제가 이게 보니까 넣어놓고 나니까 저도 좀 꺼림칙하고 약간 또 민망한 상황이죠. 여기저기서 예. 또 뭐 이런저런 예. 제가 아는 언론계의 후배들이나 이런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전에 다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거 하려는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는 한 8, 90%가 내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 막상 내고 나니까 네.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여론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너무 우호적인 언론인들한테만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전화 오는 데마다 내가 그날 당일날은 다 예. 물어봤는데 예. 일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월요일날 마감이 됐는데 일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안 내는 쪽으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예. 월요일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날도 계속 그런 제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내놓고 보자 이렇게 했는데 내놓으면서 또 비공개로 조금 몰래 내는 건 더 비겁한 것 같아서 예.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또 이게 아닌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미래한국당 쪽에서도 이게 괜히 제 문제로 조금 잡음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러면 제가 이게 뭐 혹시라도 통합하는데 제 개인적인 사심을 갖고 이거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일 사실은 듣기 싫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그런 얘기들이 공천을 주내 만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1시간 만에 30분 만이죠, 사실 30분. 예. 30분 만에 끊고 바로 철회해서 오라.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아쉬운 거는 이거 비공개로 넣었으면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기자들, 방송국 놈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기자고 방송국 놈들 중에 하나지만,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김밥을 말다가 네. 이게 지금 옆구리가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잘 봉합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 정치가 예. 희화화된 거죠. 예. 사실 홍길동 얘기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렇죠. 통합당에서 나온 정당이고 예. 또 비례를 여기서 안 내는 조건으로 만드는 정당이니까 또 여기서 사람도 보내고 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소통하는 거는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예.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이 비례를 받아갖고 지금 다 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겉으로는 뭐 전부 독립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서로가.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래한국당 공심위가 꾸려져서 진짜 독립적으로 해버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쪽은 좀 당황한 것 같고 예.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 조금 해프닝이었다고 보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명백한 것은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정당, 미래한국당은 비례정당 예. 이렇게 분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 할 수밖에 없죠. 왜 예. 그러냐면 그 선거법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저는 원래 선거법 이런 어떤 정치권 지금 말고 내가 학자로서는 선거법과 우리나라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 길게 보면 고쳐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87년 이후에 이게 극단적인 대립. 어떤 의미에서는 예. 적대적 공생의 정치를 만들고 집권 5년 집권한 정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은 어쨌든 이 집권 세력이 실패해야 기회가 오니까 예. all or nothing 게임으로 이게 계속 가잖아요. 그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그 정치적 합의와 타협과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정치가 가능하겠는가를 고심을 많이 해왔고 그걸 책으로도 제가 쓴 바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나 그런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은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지도자가 정치적인 이익을 갖고 추구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각기죠. 예. 그리고 이게 반대 측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던 거는 선거법을 만들 때 다음부터 적용할 선거법을 만들어라. 차차기. 그리고 이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바로 임박해서 대선 주자들이 다 대선 준비하고 있는데 선거 이제 그 헌법 개정하자 그러면 다 동의를 안 하잖아요. 차기가 아니고 차차기 정도. 차차기에 적용하는 지금 만들어 놓고 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과 조항을 만들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치도 준비할 기간도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
미래 정치 질서를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사실 기대를 했는데 지금 당장의 그 이번 이 선거에서 여권이 이 소위 진보 다수 연합을 만든다는 구상하에 소수 정당들을 이제 좀 키워낸다 이런 구상하에서 이걸 만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수처법이라는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예. 제1야당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만든 선거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이상한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이건 연동형도 아닌 것이 연동형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준연동형 이렇게 예. 그리고 예. 또 뭐 이게 그 원래 그 연동형을 하자는 이유는 그 이 비례성 원칙을 좀 그 강화하고 맞습니다. 소수 의 지지를 받는 정당들도 좀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예. 그런 취지들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명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큰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지역구를 크게 해놓고 연동형을 조그맣게 해놓다 보니까 지역구 많이 받은 의석은 의도와 관계없이 비례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게 30석의 연동형 갖고 전체 270석 의석을 좌우하는 이런 어떤 그 선거법이 된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이나 과거의 자유한국당이나 똑같은 입장이었죠. 그런 아니죠. 똑같은 게 포지션이. 아니고 연동형을 할 거냐 말 거냐가 하나 쟁점이고 예. 연동형을 하든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아니면 병렬형을 하든 아니 손익계산 의석수의 손익계산 그러니까 의석수의 손익계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 그 제도가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평등선거나 비례선거 원칙에 맞아야 되는데 예. 그 정합성도 없고 평등 비례선거 원칙도 안 맞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당이나 2당이나 거대 정당들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당은 자신 나름대로 소수 정당들을 키워서 같이 연합을 해도 된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으니까 손해를 감수하는데 제1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우호 정당들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의석을 손해보라 그러니까 볼 리가 없죠. 나만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되는 거지. 그러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당 이게 아주 그 좀 희화된 정치인데 결국은 그 여당도 자신의 이 명분과는 완전히 달리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버렸죠. 그것도 두 당이 뭐 만들어져서 본당, 잔당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희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빨리 선거법은 다음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고쳐야 된다. 고쳐야죠. 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미래한국당이나 뭐 더불어시민당 이 이야기 비례정당에 관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래통합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래통합당은 과거의 자유한국당이랑 같을 수는 없다. 그럼 분명히 혁신을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결국 이제 후보가 누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혁신 과제들을 저희가 많이 설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놨거든요. 예. 공천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부터 잠깐 하면 우선 그 과거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을 보면 이게 청년 세대에게 이 그 매력을 주는 정당이 못 됐잖아요. 그리고 뭔가 고리타분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당의 체질은 관료적이고 또 뭔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그 이미지가 있어서 수도권이나 30, 40대의 젊은 세대들 또 20대의 자라나는 세대들 에게 매력 있는 정당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혁신 과제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년 정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을 정말 전문 정당화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 이거를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만 하고 정당은 정책 개발과 교육과 그리고 캠페인과 여기에 아주 특화된 그리고 거기에서는 전문가들이 당을 운영하도록 만든 국회의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원내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당을 계속 지속 가능한 재생산이 가능하고 정책에 대해서 그 선거 때마다 막 금방 포말처럼 없어지는 공약이 아니라 일관된 가치와 철학을 갖고 만든 그 정책들을 쭉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당 관료가 튼튼한. 그게 지식정당하고 전문가들 그렇죠. 지식정당하고 또 교육정당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제일 문제가
그런 어떤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청년 세대들이 올라오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들 양성을 당 내에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바깥에 로또 타듯이 지금 그 공천 받잖아요. 예. 비례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지역구도 그렇고. 예.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부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이제 혁신하자고 안을 다 만들어 놨고 예. 통과시켜 놨고 또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혁신을 그 총선 전에는 제대로 못 해내니까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진입을 하자. 그래서 이번 공천에서 어쨌든 과거 공천보다는 청년들이 많이 공천을 받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공천이 기존의 보수 정당보다는 훨씬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 통합이 저희가 범중도 보수 통합이라고 했는데 사실 국민의당에 있었던 분들도 일부 빼고는 거의 다 왔고요. 예. 그리고 이 새로운 보수당도 통합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통합을 처음 할 때보다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그 기존의 어떤 보수 정당의 이미지로부터 조금 이렇게 확장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는 조금 있지만 적어도 이번 그 총선에서 야당의 그 거의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이게 그 구축이 된 거는 틀림없는데 이제 지금 공천의 과정에서도 과거 이 보수 정당하고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당에서는 역시 1인의 그 지배 체제가 강했기 때문에 거기 당 대표나 뭐 리더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사천 논란이 있고 밀실 공천을 하고 개파 공천을 하고 그래서 상대 후보들을 그러니까 당내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공천을 이용하고 이게 뭐 친이든 친박이든 할 거 없이 그런 공천을 했어요. 18대, 19대, 20대. 그래서 그 사실은 총선 속에서 그 당이 점점 분열주의적으로 되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게 되고 감정이 골고 깊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탄핵도 그 탄핵 과정도 그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 공천은 적어도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는 일정한 성공은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개파 공천도 없어졌고 당 대표가 사천하는 것도 훨씬 줄었고. 그 뭐 오히려 뭐 언론에서 평가하듯이 지금 친황은 오히려 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을 많이 그 하려고 하는 그리고 과거 그런 그 보수 정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물갈이하는 그러니까 43%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물러났잖아요.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혁신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거기를 채우는 사람들. 채우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는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혁신도 해야 되지만 이겨야 되거든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혁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득표력도 생각해야 되고 그 현지 사정도 고려해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이번에 잘 안 됐다기보다는 부족한 점들이 많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진태, 차명진, 민경욱 뭐 제가 이름이 생각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혁신의 모습 중도층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이름은 나오는 게 별로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심위에서도 공관위에서도 물론 뭐 당이 그 미래통합당만 하더라도 특정 세력의 좁은 의미의 이 폐쇄성을 갖는 정당이 아니고 이게 통합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이념적 편차가 있죠. 그리고 또 성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하는가가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일본의 자민당이든 캐치올 파티 소위 말해서 전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정당 사이에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당내 여러 그룹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하는 게 활력을 오히려 높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극단적인 사람 또 분명히 대중들에게 이제 책임을 질 행동을 한 사람들은 걸러주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이번 공심위에서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는 못하죠. 그거를 어떻게 다 무슨 그 권위주의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뭐 차명진 의원만 하더라도 경선을 통해서 통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경선을 통해서 걸러지고 어떤 경우는 사전
그런 어떤 원칙에 따라서 걸러지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공천이 지금 전체 이루어져 있는 이 그 현재로서 평가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과거 공천이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극복을 했는데 그걸 새로이 채워내는 과정에서 지금 과연 이기는 공천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상당히 있고 예. 바깥에서 보는 데 있어서도 좀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영남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듯 비치고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갑자기 이제 등장한 신인들이 지역에 안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지금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대위 차원에서도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부분들이 예.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예. 비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예, 비례 예. 대표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 비례대표가 지난번 신청한 사람들이 540명인가요? 예.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이게 국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분들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정치 욕을 많이 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요즘 국회의원들이 옛날에 이제 그에 비해서 보면은 훨씬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옛날에는 뭐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영감님 수준이었죠. 권위를 예. 좀 인정하고 예.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예.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니, 그래도 법률적 예우는 똑같지 않습니까? 심부름꾼으로 생각하지.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예. 근데 예. 국회의원 해보면 예. 물론 뭐 이제 국회에서 큰 소리 치고 뭐 행정부에 대해서 하고 또 이제 법률을 갖고 예.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잘 공적인 자기 열정과 연결을 해서 하는 국회의원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예. 그러지 않으면은 그게 국회의원 요즘 하려면 지역구에서 4년 내내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해야죠. 예. 그게 동양벼슬이거든요. 일종.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동양벼슬을 하기 위해서 사실 뭐 그러지 않은 영역에서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예.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굳이 여기 들어와서 자기 그 자유도 없이 그냥 모든 걸 해야 되는 사실 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보면 바깥에 욕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부지런하고 그분들이 사실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평가는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일종의 좀 아이러니인데.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 이번에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또 성실하면서도 그러나 좀 깨끗하고 정말 제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당에서 뽑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게 공천인데. 예. 공천도 제가 이번에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총선 끝나면 빨리 그 미래통합당도 공천 원칙과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는 다음 공천 전에 이미 그거를 공지를 해서 초기부터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야지 이게 이를테면 이제 공심위에서 이 평가를 해갖고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현지 그렇죠. 사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을 너무 늘려놓으면 그로 인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뭐 다 장단점은 있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미국식 국민 경선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공천 시스템을 굉장히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이번에도 하죠. 그 경제 이야기, 코로나19 이야기로 좀 가보죠. 네. 일단은 코로나19가 미래통합당에게는 조금 좋은 지금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죠. 세계적인 팬데믹이 됐고 이 경제 위기와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엄청나게 큰 국난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세계적인 위기이자 우리나라로서는 또 IMF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 버금가는 그런 어떤 충격을 주는 사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대개 이런 어떤 국난 상황이 오면은 정부가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이더라도 대통령 얼굴이 주로 보이지 야당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라고 하는 건 야당 입장에서는 막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실정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막 올라오고 그런 분노가 표로 결집이 되면서 야당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게 야당으로서는 선거 환경상 그 지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야당이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국가에 대한 책임 이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구호를 그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로 정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두 측면이 있는 겁니다. 국난 극복에 우리가 힘을 보태서 우리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자라고 예. 하는 그 메시지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지난 3년간 적어도 중도나 보수의 많은 국민들은 이 정부의 정책들이 또는 국정들이 실패했다고 또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그 실정에 대한 이 견제 또는 바로잡기 이런 어떤 심리와 태도를 저희가 이제 그 캠페인으로 연결을 해서 어쨌든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사람도 바꾸고 국회도 바꾸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그 두 가지를 결합한 구호로 저희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전체 선거 환경으로 보면은 지금 야당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000를 지급하겠다, 직접 지급하겠다, 현금 지원.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보니까 한 200~300만 원 정도로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은 주 52시간을 먼저 허용하고 일을 더 할 수 있게 하고 뭐 최저임금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파적으로 정략적으로 가는 것 같은 모습을 그때 비췄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그 사실상의 재난 긴급 소득 같은 거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그 점은 조금 시점의 문제가 있는데 예. 모든 정치적인 행위나 담론이라는 것은 그 상황의 그 예. 컨텍스트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가 사실은 중국하고 한국 정도에 그 확산됐을 때는 이게 세계적인 위기로 또는 이런 경제 위기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로 그 발전한다고는 모두들 생각 안 했죠. 이게 이제 지금은 팬데믹이 됐고 세계 경제가 큰 그 침체 국면으로 갈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건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은 금융 부분의 위기였기 때문에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게 실물 경제 위기잖아요. 예. 가치 체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공급 체인이 무너지고 실물이 다 이게 무너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근원적이고 비상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바꾼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제 대책이 저희가 어제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은 재난기본소득을 할 수 있어요. 발권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하여튼 무한정 풀 수 있고 또 미국 경제가 지금 활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만 안정화되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 사람들은 현금을 뿌렸어요. 그렇습니다. 돈을. 예. 그래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지금 그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본소득은 계속 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정기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표현이 맞는데 재난긴급구호자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긴급구호자금을 그러면 얼마나 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푸느냐 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이 없이 지금 뭐 여당 그 비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느 정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우리가 이제 결정한 건 그겁니다. GDP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의 그 2%가 한 20조였어요. 예. 그때 20조 풀었습니다. 예. 지금 GDP 22%가 40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두 배. 예. 그러니까 40조를 기본으로 하자. 아. 근데 지금 그 여권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정책을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기재부가 내놓은 정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고 찔끔 대책들입니다. 예, 추경 그러니까 금리 추경하고 예. 50조를 쓴다 그러지만 50조는 다 보증이 아니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자 조금 예, 예. 내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자 그거는 쪽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돈 갖다 쓰고 좀 저리로 써라 이 얘기지 50조를 실제로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굉장히 소극적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은 과감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치단체장들은 뭐 50만 원, 100만 원 막 주자고 계속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예.
재난기본소득을 그렇게 해서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시급한 곳에 충분한 돈이 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뭐 돈을 쫙 나눠준다. 이거는 또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본 경제적 피해를 보든 신체적인 피해를 보든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는 과감하게 하고 그거를 좀 차등화하더라도 이렇게 하자는 건데 하는 방식을 국가재정을 풀어서 하면 당장 국가재정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생각한 게 국민채를 발행하자는 겁니다. 국민채? 네, 국민채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중에 돈이 많아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채권을 은행이 국가가 발행해서 은행에서 팔게 해. 그러면 이자를 예를 들어서 2%에서 2.5%를 지금 이 시점에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익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돈 가진 사람들이 거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한 돈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지원도 주로 중소상공인이나 지금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좀 그러니까 완전히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불 끌 정도는 되는 돈을 지불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주든 700만 원을 주든 500만 원을 주고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받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받으니까 좋고 은행은 거기에서 이자를 또 영업비용 이걸 띄어서 받으니까 손해보는 거 없고 그러면 이게 한 50조를 우리가 40조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걸 3년 거치 또는 5년 거치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때 3년 뒤 5년 뒤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채권을 우리가 갚아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때도 어려우면 계속 그걸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꼭 먹고 알 먹고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금융시장 또 유동성 환경 그리고 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요구 이런 거를 합치시키는 데는 이런 방식을 창의적으로 써보자. 근데 우리는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건 결국 해야 되는 거니까 야당이 제안했다 그래서 이렇게 쳐버릴 게 아니라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거 갖고 우리가 이건 수립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야 영수회담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거 국난 극복이니까 요거는 정치와 별개로 우리가 정책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상당히 껄끄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참여를 하셨습니다. 청와대 가서 이제 당시 홍보기획 비서관을 하셨는데 홍보기획관 그리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교수셨고. 그러진 않았고요. 그 전에 국회의원을 했고 90년대.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도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서 존경받는 교수셨고요.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박형준 교수라는 보수당으로 가긴 했지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건 인정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정현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 이게 불법 해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이제 2008년 8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KBS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코드 인사로 선임됐고 그런 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한 달 전인 2008년 7월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위에서부터 언론 통제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 그럴 의사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이정현 수석이 좀 이럴 때는 좀 극단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전화까지 했고 그게 녹취록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 때 이 정현주 사장 해임 자체가 이제 불법 해임이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공영방송 구성원들 한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도 이제 사과할 이 미래통합당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사과를 하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공영방송에 관한 언론 장악
이를테면 예. 공영방송의 인사 뭐 사과해야 될 건 사과해야죠. 예.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역대 정권들이 예. KBS나 MBC를 공영방송이라 하지만 사실은 인사권을 통해서 예. 그 공영방송을 좀 친정권적인 방송으로 했던 거는 진보나 보수나 매일반이에요. 예.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인사를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다 이 이 정권과 친화성이 있는 인물들을 그 선임을 했잖아요. 예. 예.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궁극적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사권을 좀 더 중립적으로 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왜 안 했느냐 또 그때 왜 그 공정성을 더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고하게 만들지 못했느냐 하는 기준에서 비판한다면 비판을 받아야죠. 그 정권 네. 전체가. 우선은 근데 제 담당이 이 언론 담당이 아닙니다. 제가 네. 홍보기획관을 했지만 그 대통령 PI나 이런 그 예. 전체적인 그 홍보 전략을 세우는 거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빠져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이 정권에서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기대했던 거는 지난 그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 예. 20대 국회에서 이게 공정 그 방송법,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예. 사실상 이 그 KBS의 지배 구조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여당에 의해서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제 국정 경험과 과거에 우리 정부가 박홍근 의원 말씀하시는 예, 분. 박홍근 의원 말이요. 조금 예. 더 민주적으로 이게 가고 정말 언론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 법이 통과됐어야 됐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아마 정권이 계속 유지될지 또 바뀔지 모르지만 유지되면 유지되는 대로 예. 바뀌면 바뀌는 대로 KBS나 MBC의 지배 구조를 또 친정권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또 계속 그거에 의해서 내부 인사가 다 달라지고 또 어떤 줄에 섰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이게 그 이익을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 예. 이번에 이제 이번 국회에 좀 그 지나고 나면 우리 그 여야가 전부 이 문제만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자. 예. 이런 취지에서 다음 정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초기에 예. 21대 국회 초기에 그걸 저는 제도화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과거의 보수 정권도 반성해야 될 점들은 반성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또 지금 정권에서도 언론 개혁이라 그러지만 언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뭐 코드 인사는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그 현 정부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도 결코 보수 정권 못지않다. 예. 오히려 더 심했으면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빨리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도 공정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 위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최근에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